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기각 3주 만에 다시 소환돼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고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 과정의 특혜를 받았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지난해 2월 세 번째 독대 당시 금융지주사 설립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청와대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해 금융지주사 설립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 담긴 최순실 씨 회사 직원들의 대화에는 고 씨가 최 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 씨가 최순실 씨를 이용해 국정개입 사건을 기획하고 이권을 가로채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녹취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증거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는 관련 대화를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이 16일에 예정된 만큼 당일 사안을 다루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탄핵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관측입니다. 최순실 씨가 기획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와 관련해서 청와대 TF 회의록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 사업이 미르재단을 위해 설계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안종범 재판에 출석한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단을 경제수석실을 통해 받고 청와대 관용차를 타고 재단 사무실을 직접 답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고도 되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깊어진 불황에 해마다 늘고 있는 방치 차량의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오늘 다시 불러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한 대면 조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전격 재소환한 겁니다. 결국 오늘 조사는 이 부회장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압박 카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와 공정위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단독 취재한 기사들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보이콧 움직임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탄핵 심판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와 같은 주장의 맹점과 문제점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부회장 조사 상황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특검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기 전 승부수가 바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이걸 앞두고 오늘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조사 그리고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은 곧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사 역시 지난달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조사의 관건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돈이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자금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삼성은 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게 정상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었다. 또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앞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이걸 일부 받아들여서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위해 최 씨 측에 돈을 건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돈을 준 건 맞지만 이게 뭘 바라고 준 건지 콕 집어서 말하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부회장을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포착된 정황이 무엇이냐 이게 역시 가장 큰 관심거리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앞서 특검이 내세운 논리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 계열사 합병이 성사되도록 도왔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보완 수사를 통해서 승계 부분과 관련한 추가 정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삼성 입장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러니까 계열사 합병이 결정되고 나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계열사 합병과 독대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합병 이후 과정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이 청와대에 각종 로비를 벌여온 정황, 이걸 포착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조사 결과를 봐야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특검이 그동안 보완 수사를 통해 이 3주간 추가로 확보한 핵심 자료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최대한 빨리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에게 우선 보장된 1차 수사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실상 이번 주가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다른 삼성 임원들도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중에 두 사람은 오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오늘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삼성의 2인자 또 3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역시 앞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니까요. 피의자는 이 부회장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5명입니다. 특검은 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한 번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구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특검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해서 공정위와 금융위를 모두 압박한 정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검이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뇌물죄 성립 여부와도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뒤에 발생한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매각해야 했는데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어제 특검 조사에서 주식 매각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순환 출자가 강화되자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매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금융비서관에게 1,000만 주를 500만 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를 받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고심을 거듭하자 최상목 전 비서관이 다시 김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종범 경제수석이 역정을 내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 위원장은 매각 주식 수를 500만 주로 줄여주면 정치권과 여론의 지탄을 받고 900만 주 정도로 결정하면 청와대와 사이가 껄끄러워질 것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공정위 서기관 A씨의 업무 일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제 특검에 출석한 최상목 전 비서관 역시 관련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학현 부위원장을 통해 진행 사항을 파악한 삼성은 공정위가 아닌 청와대에 500만 주 매각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의 청탁을 받고 공정위를 통해 특혜를 주려 했다고 보고 뇌물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순환 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삼성이 지주사 체제로 완전하게 전환을 하려면 금융 계열사들을 한데 묶는 금융 지주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성은 삼성생명을 금융 지주사로 만들려고 했지만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힌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에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금융지주사 관련 대화를 나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기는 통합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금융과 산업자본은 분리하라는 규정상 금융 관련 회사들은 금융지주사로 따로 묶어야만 했습니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둘로 나눠 하나는 금융지주사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금을 옮기는 등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직후인 2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독대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사 관련 대화가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금융지주회사, 글로벌금융, 은산분리라는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이와 함께 미르 K스포츠, 중국 1조 같은 최순실 씨 관련 사업은 물론 빙상, 승마, 새마을운동 제대로 등의 메모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우 경영권 승계,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사업 지원 등 서로에게 필요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사에 대해 부정적이라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또한 특검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작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수십억 원짜리 명마 블라디미르의 구입 과정도 집중 수사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에게 명마를 사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자 다른 명마로 갈아탄 이른바 말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별 세탁이 다 등장합니다만 말세탁이란 말은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특검은 이를 삼성이 최 씨 일가를 계속 지원해온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현지 언론은 30억 원을 호가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한국 선수 정유라 씨가 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정 씨에게 살시도와 비타나 등 명마를 사준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새로운 말로 갈아타는 이른바 말세탁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매각 대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블라디미르로 사실상 교환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블라디미르가 정 씨의 승마 코치이자 말 중개인인 안드레아스에게 전달됐고 이후 정 씨가 탔다는 과정을 관련 계약서 등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와 삼성이 안드레아스를 통해 2018년까지 정유라 씨를 우회 지원하는 이른바 함부르크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 씨에 대해 추가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앞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죠. 이 때문에 오늘 재소환은 특검이 그만큼 추가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소환 배경과 함께 향후 특검 수사 전체에 주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특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뇌물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건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청와대가 도와줬다. 이 부분이 뇌물의 대가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을 첫 번째로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할 때만 해도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청와대와 정부가 도와준 부분, 이 부분만을 집중해서 뇌물의 대가성으로 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이 합병을 포함해서 합병 이후에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 주식 처분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인 과정, 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드는 과정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단계마다 청와대가 도와준 정황들을 모두 이 뇌물의 대가성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에게 삼성이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대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 이렇게 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 측에 직접 부탁을 한 정황은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통해서 제3자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른바 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예. 일단 특검은 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 부정한 청탁이 직접 오가진 않았어도 묵시적이고 암묵적으로 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의 대가를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법원도 이러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인정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암묵적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주목되는 그 지점인데 판례에서도 이걸 즉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인 것을 실제로 청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바로 최근인데요. 지난 2월 2일 법원은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면서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예. 정 전 총장은 해군 방산업체인 STX 측에 아들 요트 회사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했고 STX는 이 아들 회사에 7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STX가 이 정 전 총장 측에 직접 청탁을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묵시적이었다. 그런 얘기군요. 자, 정 전 총장의 판결을 특검의 뇌물 수사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취재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특검은 이 정 전 총장의 이 유죄 판결문을 사실상 교본처럼 삼고 이 뇌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가 매우 비슷한데요. 예. 우선 STX 사건의 경우 뇌물 수수자 피의자가 해군을 총괄하는 해군 참모 총장이고 또 이번 국정 개입 사건에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입니다. 또 뇌물 공여 피의자는 각각 해군 방산업체인 STX 임원과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고요. 돈은 각각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 씨의 요트 회사와 박 대통령이 가족보다 가깝다고 했던 이 최순실 씨의 회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가 같아서 이른바 교본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소정 기자 얘기는. 근데 그럼 돈이 오간 시점을 전후해서 STX하고 삼성 모두 어떤 특혜를 받은 정황들이 있고 그걸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특검은 두 사건이 이 밖에도 유사한 지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STX와 삼성이 모두 후원을 한 전후로 해서 기업에 가장 중대한 현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STX는 해군 방산업체로 새롭게 진입해서 경쟁사들의 반대를 뚫고 정착을 해야 했고 삼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특검은 돈이 오간 시점을 전후해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 이 삼성이 청와대의 특혜를 받은 정황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업이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돈이 오갔기 때문에 예. 양쪽에서 모두 이 묵시적으로 이거를 뇌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자 이런 사례가 똑같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디밀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소중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뉴스룸은 이미 주말에도 그 실체를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내용의 대부분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 또 박 대통령과의 최 씨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은 고영태 파일이 마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박계 의원들까지 가세했죠. 김진태 의원은 최 씨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기 행각이라면서 고 씨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은 맞는 말인지 그리고 갑자기 이 녹음 파일을 꺼내든 배경은 무엇인지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대리인단이 갑자기 고영태 녹음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친박계 의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이 청와대 참모들과 또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이제는 친박계 의원들까지 고영태 씨를 겨냥하고 나선 건데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전면 부정하면서 고 씨의 사기극으로 이번 사태를 몰아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이번 사건의 프레임, 그러니까 이번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김진태 의원 주장은 청와대 참모들 주장하고 같은 거네요. 네, 오늘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물타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국정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의 이 공갈 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이 지금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그냥 제가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타기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짚어보죠. 우선 문제를 삼고 있는 고영태 씨 이 녹취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 측이 들고 나온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미르재단도 살핀 뒤에 내가 이사장을 맡아버려야겠다. 고영태가. 네, 그리고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다. 네, 이 부분을 예로 들면서 이제 고 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다가 결국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녹음 파일의 양이 상당히 많던데 대부분은 이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김수현 전 고원대표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최순실 씨가 이 독일로 돈을 빼려는 게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다면서 이 최 씨가 재단에서 돈을 빼돌리려 한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지칭을 하면서 VIP는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는 대통령 측에서는 뭐 전혀 하질 않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뒤집을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전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 아니죠? 들여봐야 된다는 게 김진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측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네, 예. 그 김진태 의원도 같은 그 입장인데요. 예. 2,000개를 일단 모두 공개를 해서 국민 검증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 표현이 좀 애매하고 사실 2,000개라는 수도 너무 많은데요. 예. 이 검찰은 이미 녹취 대부분이 사적인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검증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29개를 따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미 이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런 시도들이 이 탄핵 심판의 마무리에 온 시점에서 일종의 트집을 좀 잡아서 이 수사 초기로 좀 되돌리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고영태 씨가 이런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서 해명도 내놨더군요. 네, 바로 오늘자로 이제 월간 중앙과 인터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고영태 씨는 이게 농담조로 한 말이었고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끝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고영태 씨 주장의 핵심 내용은 따로 있고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고 씨가 실제로 나중에 본인이 돈을 챙기려고 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게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지 이번 사태의 본인질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과 또 친박계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최 씨가 기획을 하고 또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을 하고 혹은 박 대통령이 이 적극 관여한 이 국정농단의 증언이나 또 증거들은 이미 수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들을 이 고 씨의 몇 마디로 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실 억지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실제로 이 부분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과 본질적으로 좀 거리가 먼 얘기긴 한데요. 만약에 이 고 씨의 녹음 파일이 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이 사법 처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를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에서도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시간 끌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또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탄핵 심판 일정이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고영태 녹취를 앞세운 음모론의 요체는 고 씨가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이권을 가로채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 개입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비등합니다. 무엇보다도 녹취에 등장하는 최 씨 부하 직원들의 대화를 보면 고 씨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녹취 속의 직원들은 최순실 씨를 회장님으로 깍듯이 부르면서 고 씨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는 지난해 5월 3일 최순실 씨 측근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와 유상영 WK 부장이 나눈 대화도 등장합니다.
먼저 유상영 씨가 영태는 정황을 잘 모르고 회장님의 푸시에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영향력 아래서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유 씨는 이어서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유 씨는 박헌영 더 블루케이 과장에게 들은 말을 전하면서 영태형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이런 사회적 이슈 같은 것에 개념도 없고 모른다는 거야 라고도 합니다. 당시 이들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독일의 더 블루케이, 비덱스포츠 등의 지원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씨가 당시 추진 중이던 사업은 물론 대기업들과 관련된 전경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이 없다는 취지로 지적을 한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에게 화살을 돌린 가운데 녹취 곳곳에선 이와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2천여 개의 고영태 녹취 파일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보했죠. 이 가운데 중요한 파일을 추려서 증거로 신청한다는 계획인데 당장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맞서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16일 고영태 녹취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 때 녹취 파일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만든 녹취 파일에 고영태 씨의 사익 추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수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전부 다 그걸 검토해보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녹취 파일 내용을 풀어 헌법재판소에 증거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 씨가 사익 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해 폭로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 파일은 검찰 수사에서 걸러져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점이 중요하고 이후 고 씨의 폭로 동기는 탄핵 사유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소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측의 녹취 파일 증거 신청도 동의해 주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16일 녹취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 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녹취 파일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영태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채택과 추가 증인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대통령 측의 이런 움직임이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큰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점이죠. 소추위원단은 녹취 파일은 이미 검찰이 조사해서 의미가 없다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 측에 최종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변론은 4차례 남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최종 변론을 포함하더라도 2월 마지막 주 안에는 절차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신청해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오늘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이 헌재에는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재판에서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대부분 탄핵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측이 고영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 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갑자기 질서 있는 퇴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서 있는 퇴진론은 작년에 탄핵 소추 직전에 친박계에서 주장했던 것이죠. 탄핵 결정에 대한 지연 작전이 그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을 다시 흔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근본적인 전국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안이 정치권 원로들이
제의했을 때부터 이러한 정치적 해법이 탄핵 소추에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탄핵 결정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국가적 불행이라며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측과 친박계는 지난해 12월 탄핵 표결 직전에도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박계가 가세하면서 탄핵 소추 가결이 확실시되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찬성이 어려워 보일 때는 차라리 탄핵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론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셈입니다. 야권에선 이미 국회에서 큰 표로 가결된 탄핵 소추를 다시 되돌리자는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탄핵 기각을 위한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사태가 시작된 지 반년이 가까워오지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 뿌리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수천억 원대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코리아 에이드와 관련해서 청와대 회의록을 JTBC가 입수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업이 애초부터 미르재단을 위해서 설계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외교비서관실에서 지난해 1월 작성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 관계부처 회의록입니다. 청와대 주재로 진행된 회의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앰뷸런스와 푸드트럭, 문화 영상 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아프리카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 회의록에는 곳곳에 미르재단이 등장합니다. 무대 장착형 트럭은 국제 ODA 기준에 부합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간이 무대 공연 진행 등이 어우러지게 추진하기로 미르와 협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연팀 또한 특성에 맞게 미르재단 중심으로 선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도 쌀 가공식품은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협력한다고 명시돼 있고 푸드트럭에 들어가는 장비나 소요 인력도 코이카와 미르재단이 더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쌀 가공식품 지속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미르재단과 코이카의 협력을 통해 마련한다는 겁니다. 또 사업의 브랜드화 계획도 미르재단이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1월부터 4월 사이에 총 7번의 TF회의가 열렸습니다. 3월에 진행된 회의엔 미르재단 관계자들도 참석해 직접 의견을 내 반영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렇게 회의록에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코리아 에이드가 처음부터 미르재단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주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최순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배경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외교부는 뭘 했던 것인가? 박사라 기자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는 그동안 미르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코리아에이드 관련 TF 회의록엔 미르재단이 역할을 주도한 정황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TF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몇 줄짜리 요약본만 냈던 겁니다. 정부 합동 TF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뭐 편집을 해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을 혹시 작성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뭐 정리를 합니다. 미르재단의 역할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외교부가 최순실의 개입 여부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부 담당자들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예, 이 미르재단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경련이 모든 걸 알아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최순실 안종범 재판에 출석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로 청와대 관용차를 타고 미르재단 사무실로 쓸 곳들을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경련의 한 직원은 청와대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최순실 안종범의 11차 공판에선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재판이 시작된 후 청와대 관계자가 증언대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른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로 재단 설립의 실무 과정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 사무실 후보지 명단을 주면서 직접 가보라고 해 재단 사무실 후보지를 둘러봤다며 당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관용차를 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식으로 멋쩍어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재단 이사진 명단을 수석실에서 받아 전경련에 전달했다며 안 전 수석이 재단 설립을 독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선 청와대가 전경련 측에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경련 직원 이모 팀장은 당시 청와대가 9개 출연 기업을 지정해줬다며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면 최초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저희 뉴스룸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무차별로 퍼져가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최순실 씨가 호송 도중 탈주했다는 소식이 담긴 게시글 들입니다. 속보 등의 문구를 달아 마치 실제 인터넷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에서 제목과 사진 등을 입력해 만든 겁니다. 기존의 지라시 등으로 퍼지던 허위 사실은 이제 기사 형태로 진화하면서 더 파급력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전담반을 구성해 이런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고소 고발을 받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악의를 가지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가짜뉴스를 삭제, 차단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른바 대선 행보 같은 행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대선 행보인 듯 대선 행보 아닌 대선 행보 같은 것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본인은 민생 행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생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은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AI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건 12월 12일이었습니다. AI가 첫 발생한 건 11월 16일로 이미 AI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뒤였습니다. 총리 시절에도 그는 한 차례도 AI 대책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응이 늦어 초동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구제역에도 허술한 대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8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황 대행이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는 사흘 뒤에 처음 열렸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황 대행은 NSC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강조해왔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작 대처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 대행은 외부 행사는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챙겨왔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행사를 오늘은 직접 챙겼습니다. 만반의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지금 보신 이런 일정과 행보 때문에 황교안 대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 황교안 대행이 총리에서 권한 대행으로 바뀐 게 지난해 12월 9일이고요. 예. 그 이후부터 일정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와 같은 내부 회의 일정은 제외를 했고요. 예. 외부에 공개된 일정만 좀 짚어봤더니 9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3건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황 대행이 이른바 대선 주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반기문 전 총장 중도 하차 이후잖아요. 예. 그 이후로만 따지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까 더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1.5건 정도가 됐는데요. 이건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나 1.9건 정도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대행이니까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예. 외부 일정 중에 오해를 살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짚어봤는데요. 황 대행 일정을 보면 청년과의 대화, 북한 이탈민과의 만남, 노인복지시설 방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현장 점검, 예. 그다음에 여기에 전통시장을 찾는 일정까지 정정하면 이제 노숙자 시설입니다. 예. 노숙자 시설로 좀 정정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일정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예. 황 대행의 일정은 모두 사진이나 영상을 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도 이렇게 매일같이 외부에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사이에 실제로 이제 민생이나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 대행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 행사에는 더욱 힘을 싣는다 이런 평가도 나와서 야당에선 이른바 이제 대통령 역할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대통령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창조 경제와 규제 개혁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직접 챙겨서 이른바 대통령 이슈란 인상이 강한데요. 황 대행은 지난 8일 호남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예. 이날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황 대행이 처음으로 구제역 1일 점검 회의를 소집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련해 농민을 만나기보다 창조경제센터에 간 걸 놓고도 뒷말이 따랐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 회의는 조만간에 황 대행이 주재해서 텔레비전으로 생방송까지 된다면서요? 예,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예. 여기에 100여 명이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규제개혁 토론회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예. 또 이것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또 약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00분 정도 진행될 이 행사를 국정홍보방송, 그러니까 KTV에서 직접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동시에 호남 총리론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건 총리 탕평 인사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지역 간의 통합을 위해서 총리 인선부터 탕평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사실상 호남 총리론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총리론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입니다. 안 지사의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특히 민주당의 경선 방향을 결정할 호남에서도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문 전 대표 측도 안 지사의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문 전 대표 측 대세론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다시 안 지사를 향해 차차기 프레임을 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 지사 측도 문 전 대표의 공략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표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만큼 민주당 대선 주자 간 공개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예비 후보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보수 정당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보수 후보 단일화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이 어젯밤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대선은 30년 만에 최소한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연대 등을 주제로 한 바른정당의 토론회는 7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끝장 토론 끝에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도 없으며 자체 후보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보수 후보 단일 화론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노태우, 김종필 후보와 함께 1노 3김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합종 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은폐 능력과 기동성이 강화됐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먼저 타격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시스템이 소용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북극성 2형으로 이름 붙인 이 미사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탱크형 바퀴, 즉 궤도형 차량에 발사관을 장착해 기동성을 강화했습니다. 미사일의 꼬리 불꽃은 기존의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 불꽃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기 쉬운 액체 연료 시스템을 고체로 바꿔 은폐 능력을 높인 겁니다. 북한 미사일의 은폐 능력과 기동성이 강화되면서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발사 전에 미리 찾아내 선제 타격해야 하는데 위성으로 찾기 어려운 고체 연료를 미리 주입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숨겨놨다가 발사 직전에 꺼내 쏘면 킬체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신기술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위성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북한 탄도탄이 등장하자 미국은 강경책, 중국은 일단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미중 관계가 혼란한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중국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We will have unquestioned military strength beyond anything anybody can imagin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력하고 오해의 여지 없는 신호를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CCTV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한미일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요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트럼프가 북핵 문제의 심층 원인을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다음 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해온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트럼프 역할론으로 반격한 겁니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시진핑 통화로 조성된 관계 개선 국면이 북핵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혀 트럼프의 미국과 협력 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 있는 두 종류의 백신 가운데 하나가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에서 돼지로 구제역이 번지는 걸 서둘러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돼지에겐 A형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나온 A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현재 쓰고 있는 O+A형 백신의 A형 균주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놓을 백신이 없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입니다. 문제는 백신 물량입니다. 현재 O+A형 백신은 99만 두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쯤 160만 두분이 추가로 들어오지만 소 접종에도 버겁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수입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외국 제조사에 재고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A형 백신 접종은 아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8번의 구제역이 왔습니다만 A형은 소에서 딱 한 번 왔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다 O형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고 또 백신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가 대신 돼지에 대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그래도 발생하면 반경 3km 내 농가에만 접종하는 링 백신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훨씬 높은 돼지에 대해서 발생 후 백신을 접종한다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제역 감염이 확진된 농가가 6곳으로 늘었고 오늘 2곳에서 추가 의심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도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입니다. 반경 3km로 설정된 방역대가 뚫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 한우 농가 2곳에서 추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2곳 모두 첫 발생 농가 3km 안에 있습니다. 각각 한 마리씩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즉시 살처분하고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은 6번째 구제역 농장으로 최종 확진됐는데 역시 첫 발생 농가와 2.4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농민들은 마을 회관까지 폐쇄하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오늘 나가도 멀리 못 가고 보은까지 왔다 갔다 하지 멀리 못 가. 구제역 확진 농가는 보은에서만 4곳으로 첫 감염 농가 3km 안에서 발생했는데 모두 25번 국도에 인접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첫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지역 내 전파는 이 도로를 통해 움직이는 차량과 사람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우회시키고 도로 방역을 강화하는 등 3km 방역대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인데다 추가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재건축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내놨던 1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를 잡겠다는 의도는 일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걸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우 지난해 10월 13억 원 후반대까지 거래됐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한 1억 2천 빠져 있고 현재 요거는 1억 천 정도 빠졌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보합세를 보이거나 조금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1주 연속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4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조 4,200억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률은 6대1로 부동산 대책 이전 20대1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상승세를 탔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 1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열된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 여력도 크지 않아 당분간 부동산 시장 위축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터널에 환풍기가 떨어지며 달리는 열차를 덮친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역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교체한 환풍기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을 운행하다 보니까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부석찬 기자입니다. 스크린 도어를 열고 간이 계단을 설치해 승객들을 끌어냅니다. 전동차에 갇혔던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사고 차량에 직접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 파편이 운전석은 물론 객실 출입문과 이 의자에 그대로 쏟아져 내리면서 기관사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60대 여성과 중학생이 유리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승객들은 비상선로로 탈출했습니다. 천장 환풍기 교체 과정에서
체인과 볼트로 임시 고정만 해놓고 열차를 운행시킨 게 화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전동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그 위에 끼떨어진 게 아닌가. 개통한 지 31년 된 부산 지하철 1호선은 승객을 대피시킬 정도로 심각한 안전사고가 2009년 이후에만 10차례 넘게 발생해 사고 처리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부산교통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인원 감축과 아웃소싱에만 주력하다 보니 노후 설비 점검과 교체 작업의 부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고 시민들이 반발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강공일변도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건 공약을 지키는 것뿐이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를 겨냥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단속은 공약을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범죄자들은 모두 추방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글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LA, 뉴욕 등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의 명분입니다. 체포된 수백 명의 대부분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최대 300만 명에 대한 단속과 강제 추방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의 발동도 예고했습니다. We are contemplating new and additional actions to ensure that our immigration system does not become a vehicle for admitting people into our country who are hostile to this nation and its values. 민주당 일각에선 퍼스트레이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가 합법적인 취업 비자 없이 미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다는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리노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서 견인이 되고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보관할 주차장까지 따로 마련할 정도인데요. 깊어진 불황의 모습이 담긴 단면이기도 하죠.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 주차된 SUV 차량을 견인차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는 스쿨존이기 때문에 보는 즉시 견인 조치하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들은 견인 차량 보관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보관소 주차장은 이미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들 수십 대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보관된 차량들은 최소 한 달 이상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보시면 이런 화물차나 승합차뿐만 아니라 국산 대형 승용차도 서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고급 수입차도 서 있는데요. 그야말로 중고차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본인 차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찾으러 오겠다고 말만 하시고 계속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2014년 5대에서 지난해 41대로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보관 차량의 70% 이상은 주인이 찾지 않은 장기 방치 차량인 겁니다. 차를 안 찾아가시고 지금 남아있는 차가 74대가 남아있는데요. 그 보관할 수 있는 대수가 사실상 80대밖에 안 돼요.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몇 년째 방치된 차량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연간 차량 보관료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해 아예 차주가 인수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3년째 보관 중인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차 한쪽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타이어 공기는 완전히 빠졌고 이렇게 부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차 안쪽을 보면요.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요. 2014년 1월까지 주유를 했던 영수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톤 화물차나 냉동탑차 등 자영업과 관련된 생계형 차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 접으시면서 망한 거죠. 그것도 굳어난 거죠. 이제 버리시는. 차에 남아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차주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닿은 한 화물차주는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하다가 한번 망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트럭 하나 사서 물건을 떼다 팔긴 했는데
끝은 여러 개가 안 되니까 차는 또 견인이 되고 돈이 없어서 좀 찾기 힘든 상황. 경기 화성시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에는 무단 방치된 차량들이 10대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쌓여 있고 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채 방치돼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흉하지. 이렇게 차 대려고 들어오다 보면 뭐 찌그러진 거 그냥 파손된 것들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데 그거 보기 좋겠어요? 화성시 무단 방치 차량은 지난해 970대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차 보더라고 회사가 이제 보더라고 치우고 싶은데도 압류당하고 그게 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버리고 가고 하는 거 보면 저희도 안타까운 거죠. 무단 방치된 차량을 지자체에서 폐차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준비해야 할 서류만 50가지가 넘는 등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불안과 맞물려 버려지는 차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곧 대다수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집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재단이 비교적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최수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거기에 있던 청와대 문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정말 과관도 아닙니다. 정말 과관도 아닙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만의 극장에는 천장이 없었습니다. 관람료도 정해진 상영 시간도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자유롭게 의자를 갖다 놓고 술과 팝콘을 들며 영화를 즐겼습니다. 스데롯 시네마,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스데롯 언덕.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증오하는 팔레스타인 민가에 불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손뼉을 치고 환호를 터뜨리면서 그날은 150여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학살이나 다름없던 폭격과 이를 팝콘을 먹으며 영화 보듯 구경한 스데롯의 언덕. 인간의 증오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인간의 증오는 그 끝이 어디일까? 그리고 그 증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또한 그 증오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야말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랜 명제를 증명이나 해주는 것일까? 그날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둥근 달 아래 둥글게 손을 잡고 풍요와 풍년을 기원해야 했던 날, 시민들은 거대한 차벽을 경계로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무수히 건너왔던 비난과 모욕과 증오의 말들, 그것은 폭력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역시 지금쯤 그들만의 극장에 앉아서 그들만의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혼돈은
종래에는 끝이 나겠지만 끝이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하늘을 덮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시민과 시민 사이에 증오를 부추기는 이들은 과연 내일을 염두에나 두고 있는가? 비극의 스데롯 극장, 그곳을 조국으로 둔 작가 아모스 오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와 희생자 사이의 싸움, 그리고 모두가 훼손된 민주주의의 희생자들, 또한 스데롯 극장의 전망 좋은 자리에서 이 비극을 부추기며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특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부회장 진술 내용이 혹시 취재가 된 게 있는지요? 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특검 관계자들은 이번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인 만큼 또 오늘 조사가 박 대통령 혐의 입증과 직결되는 만큼 진술 관련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역시 지난달 첫 번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결론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자, 특검도 이번에 또 기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재청구를 한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청구 여부는 언제쯤 특검이 결정을 할까요? 예, 이건 역시 아직 명확히 파악이 안 됐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레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하루쯤은 자료와 진술을 정리한 뒤 관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보통 이 피의자 소환 조사 다음 날쯤은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달 첫 번째 조사 후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검도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만큼 지난달보다는 시간이 좀 덜 걸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자, 만일에 재청구해서 또 기각이 되면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끝내고 하루 만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조사에 앞서서 나름 특검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더 나름 확실하게 뭐 확보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아무튼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삼성 쪽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근데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특검은 앞선 조사 때와는 달리 뇌물의 대가성을 더 큰 틀에서 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와 관련한 증거도 상당 부분 포착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앞서 살펴본 건 이 삼성 계열사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됐다, 이 부분뿐이었는데요. 지금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이 필요한 부분을 청와대 측에 삼성이 청탁했고 청와대가 실제로 이걸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늘리는 과정에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까지 동원됐다는 겁니다. 예. 관계자들로부터 진술도 확보된 상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최근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건, 그리고 공정위 실무 직원들의 업무 일지 등의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파악을 했고요.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자신들의 내부 결정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공정위 관계자 진술 역시 앞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이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설명했던 것이 뇌물의 대가성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전략은 뭡니까?
네,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건넨 자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된 혜택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돈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뭔가를 달라 이렇게 직접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삼성이 최 씨 측에 돈을 건네던 시점을 전후해서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였다는 사실, 이건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도 당연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당시에 삼성이 바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대놓고 뭘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이더라도 뇌물임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저희가 일부에서 다른 사례와 함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일부에서도 전해드렸듯이 특검은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 비슷한 최근 판결을 참고해서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본처럼 보면서 어떻게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도 또 삼성 측도 이른바 건건일척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 부분을 숨지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청와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갑자기 들고 나온 이른바 고영태 파일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것이 뉴스가 됐고 저희들은 이 파일의 문제점도 주말 사이에 모두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또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함께 대통령 측이 특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일부에서는 대리인단과 친박계 의원들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이 직무정지 중인 이 대통령을 위해서 참모들이 나서서 이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뭐 이렇게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참모들이 이 고영태 녹음 파일 문제를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뭐 프레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 건 아니지만 기자들에게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친박 의원님들이나 대리인들 쪽의 주장일 뿐이지 말 그대로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영태 파일을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또 불리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게 그런 측면이 더 눈에 많이 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만 뽑아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건데 지금 친박계 의원들도 아무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참모들과 또 대통령 대리인단, 이제는 친박계 의원들까지 가세를 해서 고영태 씨를 겨냥하는 프레임을 일종의 이렇게 설정을 좀 한 상황인데요. 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전면 부정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고 씨의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가다 보니까 결국에 물타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김진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주장이 물타기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긴지 아닌지는 뭐 녹취록을 보면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 측은 일단 고 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사기를 치다가 이제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이 녹취 내용 중에 가령 이런 겁니다. 미르재단도 살핀 뒤에 내가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뭐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 이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좀 짜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녹음 파일 양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뭐 2,000개 중에 뭐 몇십 개만 남겨놓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검찰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나마 그 나머지 것 중에서도 대부분은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오히려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에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뭐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돈을 빼려는데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다거나 이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 VIP는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내용 등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전혀 하질 않으면서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측 주장은 지금
2,000개 되는 그런 파일을 일단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뭐예요? 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 2,000개 모두를 공개를 해서 국민 검증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 검증이라는 표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녹취록 개수도 2,000개라는 게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은 또 이미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이 녹취 대부분이 사적인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이 29개를 녹취록으로 이미 만들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측, 그러니까 소추위원단, 여기서도 녹취 파일 증거 신청도 일단 동의해 주는 걸 검토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네, 더 이상 이제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받아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 오는 16일에 이 파일을 직접 녹음했던 김수현 전 고원 대표가 이제 증인신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논란을 좀 마무리 짓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소추위원단 쪽의 입장은 이걸 가지고 와 봐야 하루면 다 정리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파일이 문제는 헌재 선고일이라든가 지금 3월 13일 이전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은 뭐 기각이냐 인용이나 하는 내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수 있는데 어떻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뭐 관측이 우세한데요. 예. 이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 음성 파일이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일단 거리가 먼 별개로 보고 연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헌재에서도 이 시간 끌기를 계속 대리인단 측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 받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승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 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승인이 없으면 특검 수사는 멈추게 되는 건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조금 전에 들어봤듯이 황 대행은 부정적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2월 28일까지가 특검의 1차 수사 종료일입니다. 네. 그런데 30일을 만약에 연장한다면 3월 3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이 거부하면 연장이 어렵죠. 네. 문제는 3월 13일 즈음에서 전후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인용이 되더라도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특검이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특검 입장이잖아요. 네, 특검은 갈 길 멀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면 조사 아직 못했고요. 네.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등 핵심 인물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은 특검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늘리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아예 수사 기간을 50일 늘려서 4월 19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하냐?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이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황 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30일 연장하면 그만이죠. 네. 그런데 승인이 없다면 수사가 끝날 수도 있지만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되살릴 수가 있는데 저 개정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식 절차인데요. 법사위,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법사위의 소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추진하면 된다라는 건데 두 번째,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거 다 건너뛰고 직권상정을 해서 네. 처리를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불가피하게 직권상정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념과 이론적인 거 말고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저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당의 법사위의 간사가 누구냐면 김진태 의원인데요. 네. 김 의원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해서 상임위의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아래 방법은 직권상정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막힙니다. 여당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정안 추진을 하는 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결론인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특검법이 처음 추진될 때 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 이렇게 합의했죠. 들어보시죠. 수사 기간은 총 120일입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본조사 70일, 그리고 1회 연장을 통해서 30일, 그래서 총 120일 동안. 네, 화면 왼쪽에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도 있었는데요. 이 합의는 새누리당, 오늘 바뀐 자유한국당의 당 차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당론이 유지되는 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합의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깨버리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특검 연장의 여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황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황 대행의 결정이 1차 종료일인 이달 28일에 임박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검법 구조에 연장 요청을 만료 3일 전으로 못 박았기 때문인데요. 황 대행이 25, 26, 27일 아주 임박해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느냐? 28일자로 종료를 하고요. 관할 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넘겨야 되는데 규정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특검이 하던 수사를 검찰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검찰로 이걸 넘기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게 법조계의 또 다른 분석이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하고 수사 내용도 이어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이 형사소추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특검 연장이 어렵더라도 검찰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태극기 대신 횃불을 들다. 새누리당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는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약칭은 한국당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5년 전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데 다시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겁니다. 자, 로고도 공개를 했는데 뭐 많이 보셨겠지만 하필이면 저 로고가 횃불을 상징하는 이 횃불 이미지를 썼느냐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뭐 태극기 형상을 로고에 넣는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경한 횃불도 또 논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는 게 좀 먼저 이유이긴 한데요. 자, 자유총연맹이 과거에 쓰던 이 로고의 횃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북한에서도 좀 이런 모습 많이 보인다라는 주장들 나오고 있는데 자,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 꼭대기에 있는 횃불 형상의 모형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횃불이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런 의혹과는 관계없이 횃불 이미지가 어떤 도약과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한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수 계열 정당에서 쓰니까 좀 색다르긴 하긴 하네요. 특히 이제 뭐 촛불 집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촛불 집회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 나왔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횃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촛불이 횃불이 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정당이 정작 당 로고에 횃불을 쓴다고 하니까 좀 이건 모순적인 게 아니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새누리당 새 로고에 횃불로 쓴다는 건 참으로 코미디다 이렇게 촌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자유죠. 뭐 근데 따지고 보면 뭘 쓰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동흡의 4년 전 오늘.
자,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이 오늘이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예. 자, 공교롭게도 이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있다가 각종 의혹 때문에 사퇴한 게 바로 4년 전 오늘입니다. 아, 오늘이 이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군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이 좀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을 날일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 전 재판관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 사례였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였는데 특히 그 이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장 전입 의혹 또 뭐 잦은 해외 출장 이런 의혹들이 많아서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정 업무 경비를 3억 원을 자기 개인 통장에 넣어놨다가 사적으로 유용해서도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2대 썼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전 재판관이 자, 다른 사람들 다 서울에 살지만 나는 분당에 살아서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니 한 의원이 기름 절약 취지에 어긋난다. 분당에서 지하철로 출퇴근 못하냐고 상당히 크게 꾸짖었는데요. 자, 이 의원이 누구냐? 바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아무튼 분당 사니까 그렇다는 거는 조금 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런 변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동욱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됐다면 지금 그 대리인이 아니라 헌재 소장을 임기가 끝났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기는 아직 안 끝나서 계속 하고 있을 상황. 하고 있을 상황입니까? 예. 그럼 그야말로 그냥 가정법 과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우택의 이중 잣대라고 잡아봤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 대선 주자들의 촛불 집회 참여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당 소속의 태극기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있어서 이거 이중 잣대가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마치 그 정치 대선 전초전 정치의 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고요. 그분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예, 이거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똑같이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 차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선동 정치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선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 있는 자칭 대선 주자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거친 말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선동적이지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반론이 나오자 자,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야당을 비판하려고 여당에 있는 자기 당 대선 후보까지 비판한 셈이 됐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자기 합리화인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나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를 비롯해서 평년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